숨겨진 약속. 1장. 그림자 속의 사위. 박민재는 출판사 복도를 걸으며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기획회의에서 그의 제안은 묵살당했다. 부장은 경력이 더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다며 손사래를 쳤다. 41세, 이 회사에서만 15년을 일했건만 여전히 그는 대체 가능한 편집자일 뿐이었다. 책상으로 돌아온 민재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옆자리 김대리가 승진 발표를 받고 동료들과 웃으며 축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보다 5년이나 늦게 입사한 후배였다. 민재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퇴근길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또 야근이야? 아니면 회식?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저녁은 왜 이렇게 늦게 먹어?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언니 남편은 이번에 또 승진했대. 우리 동생도 과장 달았고. 당신은 대체 뭐 하는 거야?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 모양이야? 서영아,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긴 뭘 기다려. 벌써 10년을 기다렸어. 다른 남자들은 집도 사고 차도 바꾸는데 우리는 전세살이에 10년 된 중고차 타고 다니잖아. 부끄러워 죽겠어. 민재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결혼 10년,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서영은 매번 남들과 비교하며 그를 깎아내렸다. 그녀의 눈에 남편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였다. 집에 도착하자 서영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민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재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김치찌개를 데우며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다.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 주말 장모의 칠순잔치가 있었다. 민재는 정장을 차려입고 처가로 향했다. 넓은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큰 처남 부부는 새로 산 수입차 이야기로 한창이었고 막내 처남은 공무원 승진 시험 합격 소식을 자랑했다. 민재 씨는 요즘 어때요? 장모가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예,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뭐해요? 결과가 있어야지. 큰 사위는 이번에 임원 승진했다는데 당신은 아직도 대리잖아요. 우리 서영이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큰 처남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매형, 요즘 시대에는 스펙과 인맥이 중요해요.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식탁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렀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김치만 집어먹었다. 서영은 남편을 거들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으로 부끄럽게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하는 듯 했다. 식사 후 민재는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재야, 괜찮니? 처가 잔치 잘 다녀오고 있어? 네,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 미역국 끓여줄게. 엄마 분식집은 항상 너한테 열려 있어. 박정옥. 민재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아들을 키워낸 강단 있는 여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민재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었다. 엄마, 나 이따 들를게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요. 그래, 기다릴게. 좋아하는 떡볶이도 만들어둘게.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의장. 갑작스러운 위기.
월요일 아침, 민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민재 씨 보호자시죠? 저는 성심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정옥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실려오셨는데요. 민재의 손에서 넥타이가 떨어졌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차를 몰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왜 갑자기?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응급처치는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출혈량이 많고 고령이라 위험 부담이 큽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민재는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니. 떨리는 손으로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지셔서 지금 수술 중이야.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병원 좀 와줄래? 혼자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제발. 민재 씨, 우리 오늘 친정 식구들이랑 리조트 가기로 한 거 잊었어? 예약도 다 해놨고 돈도 다 냈단 말이야. 취소하면 환불도 안 돼. 그 돈이 얼마인데. 하지만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수술 중이라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못 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 엄마 병원비도 걱정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시간 낭비를 해야 해? 보험 들어놓은 거 있긴 해.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현실을 봐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병원비만 더 나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는 이 사람에게 그런 존재였지. 수술은 5시간이 걸렸다. 민재는 그 시간 동안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시던 어머니. 학교 운동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싸주시던 어머니. 대학 합격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던 어머니. 보호자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운 어머니를 바라봤다. 평생 강했던 그 작은 몸이 너무나 약해 보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3장. 남겨진 열쇠. 민재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회사에 휴가를 냈고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다. 간호사들이 담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정옥이 잠시 눈을 떴다. 민재는 황급히 손을 잡았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정옥은 희미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민재야. 예,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힘내세요. 집, 안방, 서랍 속, 봉투. 중요해. 봉투요? 무슨 봉투요? 변호사. 김상진. 꼭 찾아가.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아들. 늦었어.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항상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하지만 정옥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심전도 기계의 경보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달려왔다. 민재는 복도로 밀려났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꿇었다. 그날 오후 정옥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향년 67세.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단 하나의 존재가 떠났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아직 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서영은 형식적으로 한번 들렀다가 애들 봐야 한다며 급히 돌아갔다. 장모는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라는 핑계였다. 처남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3일장을 마치고 민재는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 민재가 자란 곳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채취가 물씬 풍겼다. 민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자 낡은 갈색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명함 한 장과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정도 김상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서류를 펼쳐보니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그리고 통장 사본들이었다. 민재는 눈을 의심했다. 분식집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왜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명함 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20층. 법무법인 정도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다. 사장. 드러난 진실. 박민재 씨 맞으시죠? 어머님 소식 들었습니다.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김상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다. 그는 민재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어머님께서는 15년 전부터 저의 의뢰인이셨습니다. 항상 아드님 얘기를 하셨죠.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께서 예전부터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드님께 모든 것을 설명해달라고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민재 앞에 펼쳤다. 어머님께서는 30년 전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셨습니다. 분식집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시고 극도로 절약하며 사셨죠. 그 돈으로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외곽 땅을 조금씩 매입하셨습니다. 20년 전에 3필지, 15년 전에 2필지, 10년 전에 또 5필지를 추가로 사셨어요. 민재는 숨이 막혔다. 그 땅이 5년 전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상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자문을 받아 그 땅 위에 8층짜리 상가 겸 오피스 빌딩을 건축하셨고 현재 그 빌딩의 임대 수익만 월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월 1억? 민재는 의자를 붙잡았다. 현기증이 났다. 네. 빌딩 시세는 감정가 기준 약 380억 원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드님 명의로 이전하도록 공증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꺼냈다. 어머니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다. 이건 꿈인가요? 현실입니다. 박민재 씨. 어머님께서 평생을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분식집에서 고생하신 줄만 알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죠? 변호사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2년 전에 녹화된 영상이었다. 민재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재는 숨이 멎었다. 엄마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원했어.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나약해질까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접근할까봐 두려워서 비밀로 했단다. 특히 내 아내. 미안하지만 엄마는 그 사람을 믿지 못했어.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내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 민재는 화면 속 어머니를 응시했다.
엄마는 내가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어. 그리고 그렇게 자라줬어. 너무 고맙다, 아들. 이제 이 재산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영상이 끝났다. 민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빌딩을 보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빌딩을 직접 보러 갔다. 신도시 중심가의 우뚝 솟은 8층 건물. 외관은 현대적이고 깔끔했다. 건물 앞에는 정민빌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정옥과 민재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고 박정옥 여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올 거라고요. 민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신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바람이 불었다. 평생 무시당하고 무능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던 자신. 하지만 어머니는 한시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묵묵히 준비하며 기다려주었다.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민재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5장. 새로운 선택.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일주일 후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영은 고급 카페에서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당신이 빌딩을 물려받았다는 얘기 들었어. 380억짜리 빌딩이라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과거는 잊고, 과거를 잊자고. 그래. 나도 미안했어. 너무 다그쳤나 봐.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잖아.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서영 씨, 1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믿어준 적이 없어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적도 없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은 리조트에 있었죠. 그건 나는 돈 때문에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건 재산이 아니에요. 존엄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지켜준 단 한 사람의 마음. 그걸 이제 와서 돈 때문에 팔아넘길 수는 없어요.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네. 서로를 위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위자료는 법대로 드릴게요. 아이들 양육비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다음 날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재 씨, 우리 좀 만납시다. 우리 서영이가 잘못했으면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로도 처가 식구들의 연락이 계속 왔지만 모두 무시했다. 한 달 후 민재는 김상진 변호사와 함께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했다. 빌딩 수익의 30%를 매년 장학금으로 쓰시겠다고요? 확실하신 겁니까? 네. 어머니처럼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박정옥 장학재단 좋은 이름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2달 후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한부모 가정의 고등학생 20명이 선발됐다. 한 학생이 다가와 인사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민재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포기하지 마. 너의 어머니는 너를 믿고 있어. 수여식이 끝나고 민재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지켜주신 게 뭔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이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새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다. 이혼 후 얻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마음만은 편안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비교당하지 않아도 됐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빠,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놀러 갈게요. 사랑해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아빠도 사랑해. 다음 주에 보자.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민재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재단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엄마, 저 오늘 재단에서 첫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장학생들에게 진로 상담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줄 거예요. 민재는 어머니께 절을 올렸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가 평생 바랐던 당당하고 따뜻한 사람으로.